지금 한 달 반 만에 네. 나오신 거죠. 이제부터 이제 월간 이선엽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와이스트리 구독자분들이 참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이 이제 12월 저희가 12일에 예. 촬영을 하고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요거 13일에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 미국 FOMC가 목전입니다. 항상 FOMC는 제일 중요한 이벤트이기는 한데 올해 마지막이고 내년으로 가면 이제 2월 1일까지 그렇죠. 1월에까지 거의 없으니까. 한 달 반 동안 네. 쭉 공백기가 있어요. 이럴 땐 좀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이번에 연준은 0.5%포인트 인상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는 단순한 물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는 물가만큼이나 금융시장 불안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현재 시장에서 안고 있는 금융 불안이라 함은 미국 국채 시장의 불안이 첫 번째고, 미국 국채 시장. 예, 두 번째는 리츠 시장을 비롯해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현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려대면 당장 12월에 네. 0.75 아니면 또 뭐 그 이상으로 올리면 그 부작용과 관련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금융시장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때문에 그건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앞으로 이제 정책에 대한 초점을 물가의 어떤 그 재발,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물가가 재발하는데 어떤 그 방지하는 걸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보면 금리 상단은 일정 부분 조금 더 높이겠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무래도 높여진 금리를 바로 내리지 않고 물가가 재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될 때까지 전체적으로 금리,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금리를 좀 지속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말인 즉슨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0.75가 아닐 뿐이지 0.5씩은 간다라는 거 당장 12월만 놓고 보면 그거고, 내려주지는 않을 거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은 조금 꺾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좀 겁은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딱 그거네요. 쓰러져서 이제 기절할 때까지 때리지는 않지만 말짱이 서 있는 건 못 보겠다. 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또 우리가 말짱이 서 있으면 또 한두 대 더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적절한 비유는 맞나요? 적절한 비유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부터 연준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제시하는 그 점도표라든가 네. 금리 인상의 경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걸 정말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네. 그렇게 해놔야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물가가 더 올라갈 거란 기대를 안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점도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 6, 9, 12 3개월마다 발표가 되는데 12월 FOMC 끝남과 동시에 점도표가 공개가 될 텐데, 그럼 이것 자체는 기존보다 더 높이 조금 찍힐 올리는 수 쪽으로. 있다라는. 예, 아주 강하게 찍힐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 게, 네. 그렇게 했을 경우 시장이 받는 충격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금융시장 불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일단 금융시장 불안까지는 이르지 않으면서 네. 동시에 그렇다고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신뢰도 줘야 되는 거고, 네. 향후에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것까지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세 마리 토끼네요. 예. 그러려면 적정 수준이 어딘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겠죠. 와.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앞으로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 연초 때부터 시작을 해서 물가가 유의미하게 내려가지고 네. 그게 주거비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되면 실제 그것도 안 지켜질 가능성이 높죠. 안 지켜진다라는 거는 올 연말이 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내년 2월에 0.25만 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부터는 그렇게 점도표를 찍는다고 해도 명확하게 정해진 경로가 없고, 예, 라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도 얘기했지만 지표에 따라서 그렇죠,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딱 투자자분들께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연준이 그렇게 점도표를 딱 찍었어, 그게 그대로 간다가 아니라 일단 그렇게 해서 겁을 주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은 시장에 따라서 또는 물가에 따라서 많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어떻게 될지 뭐 그 이후에 뭐 점도표 찍는 것도 보고 또 연준 의장의 어떤 그 성명서도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럴 거다라고 고지고대로 믿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연준 의장, 부의장 뭐 다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지표에 따라서 확정을 하겠다라고 맞습니다. 하고 예. 있으니까 계속, 그래서 시장은 뭐 한 달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서 또 이렇게 막 조금씩 휘청휘청 거리기도 하는 거고, 다만 점도표가 조금 높게 찍혀서 나오더라도 요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이선엽 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미구나. 예. 좀 이해는 좀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조금 더 같습니다. 이제 첨언을 드리면 예. 지금 연준에서 하고 싶은 건 시간을 벌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요. 네,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서 시장의 어떤 시각 자체가 그동안은 물가를 어떻게 잡지라는 데에서 이제는 경기 침체가 심해질 거야라고 이미 옮겨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네.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거든요. 네. 한두 달 내로 시장의 초점이 경기가 아주 침체로 갈 거다라는 쪽으로 포커스가 더 많이 옮겨가주면 그때부터는 금리 또는 물가에 대한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오히려 경기가 앞으로 이렇게 안 좋아질 건데 고금리를 계속 지속하는 게 맞아라는 쪽으로 포커싱이 옮겨가요. 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약속했던, 그러니까 약속까지는 안 한 거죠. 혹시 할 수도 있었던 점도표대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정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상보다 더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금리 인상을 원래 뭐 앞으로도 0.25, 0.25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정해진 답이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다만 한 가지만 분명한 거는 시장의 초점이 경기 침체로 옮겨가는 걸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초점이 경기 침체로 옮겨가면 물가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게 되는 거니까, 즉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인 거가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연준도 뭔가 정책적으로 약간 전환을 할 수 있는 피봇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다. 그래서 아마 우리한테 이런 연준 때문에 혼란스러운 건 12월하고 1월 정도가 거의 끝이 아닐까. 그래서 좋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물가가 내려간다는 게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잡았지만 물가가 내려간다는 똑같은 의미가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그렇죠. 얘기도 되는 수요가 거니까. 죽는다는 뜻이니까. 맞습니다. 예. 시간을 벌고 싶은 거. 그러니까 시장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경기 침체로 좀 더 옮겨간다라는 거. 그것이 즉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여진다라는 거죠. 라는 네. 거고. 그리고 그게 지표로는 실업률이 조금 더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딴 것보다도 실업률은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추세적으로 꺾여요. 쉽게 해서 실업률이 그렇죠.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고용 지표는 방향을 트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말 그대로 뭐라 해야 될까? 좀 서서히 떨어졌다가 또 서서히 회복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표잖아요. 생각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고용이 모든 경기 지표에서 가장 마지막에 움직이는 지표고 네. 경기 제일 후행 지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고용이 만약에 꺾이는 모습, 즉 우리로 표현을 하면 실업률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고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가장 후행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 시작되면 물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뭐라 해야 되나? 연준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좋겠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폭풍우 속에서도 네. 안전하게 얌전하게 운전을 잘해줬으면 좋겠고 네. 풍랑에서도 배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그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연준도 경기 침체 쪽으로 시선이 좀 옮겨갔으면 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왜냐면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 그 의도가 똑같은 얘기인 게 그동안 연준이 우리한테 누누이 강조했던 게 물가를 잡으려는 유일한 수단은 수요 훼손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수요 훼손이 사실 경기 침체예요. 자기네가 수요를 훼손시키려고 금리를 일부러 그랬어요. 무지막지하게 올리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러면 예. 결과론적으로 연준이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올렸고 수요를 훼손시켰고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건가요? 그게 지금 애매해지고 있는 게요. 이전 같으면 예. 현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가 왔고 네. 그리고 경기 침체도 얕게 온 게 아니라 생각보다 경착륙으로 왔었어요. 경착륙이란 건 조금 더 강하게 온 거죠. 부딪히면서, 생각보다 강하게 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러면 이전에 비해서 경착륙 우려가 낮아진 이유가 뭐냐에 네. 대한 고민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전에 없었던 일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봤던 이전의 모든 경기는 글로벌 경기가 다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안 좋으면 다 같이 안 좋았다가 아하. 좋아지면 다 같이 좋아지는. 네.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네, 네, 네. 미국도 안 좋았고 한국도 안 좋았고 중국도 안 좋았죠. 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미국이 너무 안 좋은데 중국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와요. 즉 미국 경기가 훼손될 시점에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는 게 맞물려 있어요. 이제 거기는 리오프닝을 그렇습니다. 예. 많은 그 우려들은 있죠. 중국이 무사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방향이 정해진 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이미 중국은 중단할 수 없는 길로 갔어요.
여기서 사람 많이 죽으면 어떨 것 같으냐? 그러면 더 해야죠. 왜냐면 그런 희생까지 감수했으면 우리도 경험했지만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고 안 좋은 결과가 나면 그 뒤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확실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갔던 게 공짜로 간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 감염자들이 확 일어나고 나서 확 줄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거의 클라이막스일 텐데 거기서 중단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거기까지 왔고. 또 다른 나라들이 맞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예. 그러면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건물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죽겠죠. 이건 경착륙 정도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밑에 에어바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방관 분들께서 깔아놓는 에어바운스를 깔아놓으면 저는 떨어지지만 생각보다 심하게 다치거나 그러진 않죠. 다 충격이 예. 흡수가 되니까. 그러면 중국의 소비가 경기를 크게 들어올린다는 말씀까지는 제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상당 부분 충격을 완화할 수 있죠. 그러면 현재 미국만 놓고 보면 그냥 아주 온전하게 미국만 놓고 보면 저도 생각보다 뭐 연착륙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 저도 했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오고 나서 생각을 바꿨어요. 이 정도면 경착륙이 안 오겠는데 중국의 저 에어바운스 역할을 해준다라면 생각보다 많은 충격을 흡수를 해줄 수 있을 거다. 왜? 특히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더 높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옛날과는 달라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글로벌 시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직도 미국이 1위긴 하지만 네. 중국이 소폭의 격차로 2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중국이 단순히 소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얘는 보복 소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더 많이 눌려 있었으니까. 더 많이 눌릴 수 있으니까 이게 한꺼번에 확 퍼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완충 정도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미국의 경착륙 우려는 이것 때문이라도 많이 경감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에어바운스. 예. 우리 증시에서도 사실 뭐 화장품, 여행, 뭐 카지노 이런 것들도 이미 좀 많이 오르고 있죠. 많이 올랐긴 했고 또 사실 그거보다 경기를 더 잘 반영하는 게 석유화학 맞습니다. 기업들인데 그들은 말 그대로 중국의 경기 회복 아니면 그렇게 오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두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예. 최근에 이 기업들이 되게 좋아진 이유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두 번째는 석유화학이라든가 이 원자재 가격은 원자재 가격이 낮아져야 돼요. 네. 원재료 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수요가 좋아야 되는데 최근에 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 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안정됐죠. 네. 우리가 올 초만 하더라도 뭐 유가가 110불이니 120불이니 그러다가 지금 70불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유가가 안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원유를 재료로 쓰는 석유화학 제품들 같은 경우는 재료 가격은 싸졌고 네. 중국의 수요는 늘어날 수 있고 굉장히 호기를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뭔가 중국의 어떤 그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대 또는 중국의 향후의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가 맞물려 있다.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년 하반기라는데 맞습니다. 미국의 경기 우려도 내년이잖아요. 그렇죠? 예. 내년에 미국이 안 좋아질 때 동시에 중국이 좋아지는 게 어떤 맞물리는 그림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역사상으로 없었던 일인데 네. 예전에는 경기가 한번 계속 부러지고 나면 경착륙이 오고 나서 다음 경기로 전환될 때 몇 년이 걸렸었어요. 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성장 동력이 훼손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새로운 동력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기존에는. 예,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네. 1999년에 있었던 닷컴 버블이 있었습니다. 네. 닷컴 버블이 있고 그게 2000년도에 정말 크게 하락을 했고 네. 2001년도에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턴어라운드 된 게 뭐였었냐면 결국 닷컴 버블이 다시 좋아지진 않았고요. 결국 중국의 산업화라는 거 네. 이것 때문에 2005, 6년도까지 지수가 크게 오르는데 그때 있었던 가장 큰 일이 뭐냐면 2001년도 12월 11일에 있었던 중국의 WTO 가입입니다. 중국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무역의 대상자로 떠오르면서 이들이 무역이 증가하니까 선박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다 그랬겠죠. 석유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올라왔던 거예요. 예. 중요한 건 시차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99년 말에 이 일이 터졌는데 2001년도 말이었었으니까 2년에서 3년 이상의 어떤 시차가 있었었고 그 시차가 있는 동안에 시장은 계속 안 좋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이라는 거 그 다음 성장 동력이 나와야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네. 그렇죠? 또 2008년도 한번 또 기억을 해보시면 2008년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서브프라임 위기. 네. 그리고 나서 이때는 좀 짧긴 했습니다. 워낙 위기가 컸기 때문에 그때는 중국의 소비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또 세계를 살렸죠.
그렇죠? 이건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1년을 텀을 두고 살렸죠. 그러니까 공통점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성장 동력이 훼손되고 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는 시점부터 지수는 움직였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이게 동시에 맞물려 있어요. 어.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미 미국, 유럽, 중국을 비롯해서 각국이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하락장에 제시한 첫 번째 사례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리파워 EU 또는 IRA법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국가들이 지금 앞으로 제조업 가지고 우리는 먹고 살겠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고 네. 이것과 관련한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산업군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워낙 기존에 많이 올랐었던 산업군들이 시가총액도 크고 네. 예. 그 다음에 시장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업종들이 올라온다고 해서 지수를 다 방어하진 못해요. 그렇죠? 지수를 들어올리는 힘도 아직은 미약하고 그러나 네, 이미 네.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기존의 성장 엔진이 꺼지고 새로운 엔진이 들어온 이 텀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요것도 지금은. 예. 제가 볼 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뭐 구차하게 뭐 달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네. 이런 큰 두 개만 놓고 본다라도 미국 경기는 뭐 좋아진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경착륙 우려는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연착륙 기제가 생각보다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거의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 자기네 나라에다 뭐 갖다 지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투자가 확대되는 측면도 있고 약간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미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 없는 게 뭘까요? 제조업이 없거든요. 미국이 제조업이 없는데 지금 제조업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반도체까지. 그 새로 짓는 제조업 있는 공장들이 지금 다 빈 공터예요. 그러면 그 빈 공터에다가 무엇인가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죠? 땅부터 파야 되겠죠. 네. 땅도 파고 거기다 우리가 발전도 있어야 되겠죠. 전기도 있어야 되고. 네, 네. 잘 보세요. 지금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나. 굴삭기가 움직이고. 인프라. 그렇죠. 인프라. 또 전기 관련주.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바뀐 세상을 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거지. 자꾸 기존의 주도주였던 많은 기업들 언제 다시 반등할까. 물론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게 물려 있을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물린 거고 새로운 거 시작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네. 향후의 지수가 어느 시기가 되든 반등을 할 건데 네. 그 반등되는 시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은 잘 안 오르는데 내가 이제 무엇을 사야 될지 실제 알게 됐었을 때 과연 이 기업들을 싸게 살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이미 지금도 싸지 않은데 저는 이미 투자자분들께서 향후 주도주를 싸게 살 기회가 점차 일어나가고 있는 거 아니라 우려가 조금씩 들어요. 물론 향후에 더 많은 기업들이 생기겠지만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매몰 비용일 수도 있고 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얼마를 물려 있는데 이거를 뭐 손절하고 새로운 주도주로 저걸 따라가야 된다고 이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런 거. 예. 예. 근데 하여튼간 향후 주도주가 나타난다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사실 그 흐름은 지금도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고요. 이 관련주들 보면 주가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수익이 실제로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익이 났다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요. 제가 탐방 가봐도 수주 들어오는 게 장난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미국하고 전기 관련주들 보면 미국과 유럽에서 수주 들어오는 게 한번 여러분 탐방 한번 가보세요. 천문학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든지 말든지 걔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왜냐면 걔는 정부 소비잖아요.